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앞서 두 차례 실패했던 군사위성을 이르면 내일 다시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알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가까워진 북러 관계를 주목하며 러시아 위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인공위성 발사 날짜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입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실패한 군사위성을 다시 쏘겠다는 겁니다. NHK는 위성 발사에 따른 낙하물이 서해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한 곳에 떨어질 수 있다며 항행 경보와 함께 선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이 지난 8월과 같다며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이 위성을 쏠 경우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의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위성 발사가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진 뒤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대가로 위성 기술을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넘기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ur position is very clear, which is that Russia should not supply North Korea with technology that would viol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 위성 발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이는 만큼 군사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맹국들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m closely and take whatever actions are appropriate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monitor and respond to North Korea's destabilizing behavior.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소식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은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윤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정상 세 번째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때입니다. 근위대 사열로 시작된 영국 왕실의 의전. 존경의 뜻을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박 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백마 6마리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1.6km 떨어진 버킹엄 궁으로 이동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국빈 만찬, 바다송어의 칠면조 구이 등 여왕이 직접 점검한 메뉴를 곁들여 둘은 3시간 초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The creative attributes of our two countries can be brought together to unlock innovation here and there. 우리 정상 가운데 수교 120년 만에 첫 영국 국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지 광장에서 역시 의장대 사열을 했고 여왕과 마차를 타고 궁까지 달렸고 성대한 국빈 만찬에 최고 등급의 바스 대십자 훈장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린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영국 왕실의 품격 있는 의전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청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맞이한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호스가지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한 뒤 국빈 5만 찬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왕실 전통인 흰색 보타이 연미복을 입고 훈장도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초청했다는 건 영국이 글로벌 무대 협력에서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영국을 찾은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나라는 오랜 세월 뿌리 깊은 연대가 있고 이번 방문으로 다양한 협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해방 후 영국은 공산 세력의 침공에 맞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1950년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으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영 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공급망과 교역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정보 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데 대해 국민께 거듭 송구하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 오후부터 모든 서비스가 재개되고 작동이 원활해 다행이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 전산망 중단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먹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였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에 없었던 초유의 사태에다가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 상황 집계도 먹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대전을 방문해 탈당 임박 관측이 나오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을 듣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을 통해 혁신위는 야당 인사가 본 여당 혁신의 방향과 한계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이 앞서 여당 합류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오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8천억 원가량 증액한 자체 R&D 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여론전에 나섭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과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TF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자체 R&D 예산안을 자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설이 여권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 의원 모임이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권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방문으로 시작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외부 활동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던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작 한 장관은 맡은 업무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장관 등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장관이 출마 의사를 전해온 적은 없지만 역할을 해주길 적극적으로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의 키를 쥔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경쟁력 있는 분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아직 그분께서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한 장관이 실제 출사표를 던질지 또 출마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리를 맡을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상황. 이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엔 거취를 정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에 착수한 여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빅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계를 자처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세력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비주류 모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건 꾸준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던 거고 저도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전해철, 홍영표 등 친문 핵심 위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 주류인 친명계는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말로는 그러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40-50명 된다. 예, 그 얘기는 40-50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 4인방과 달리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탈당 이후 여당에 합류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전환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오늘 대전에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를 열어둔 이상민 의원을 만납니다. 총선 전 정치권 이합 집산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오늘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3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증원 규모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2차례 연기했다며 다만 수요조사 전체 규모에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제품 판로를 막았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는 지적에는 조만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 계도 기간 종료일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당과 경제계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의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개정노조법 정당하다.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도 앞선 노동조합 관련 판결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 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취지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월권 행위이며 민주노총은 시민 1000여 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엔 69%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데는 62%가 공감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노조법 3조의 즉각 공포와 방송법의 공포는 국민의 명령이기에 민주노총은 싸울 것입니다. 반면 경영자 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노사양 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둘러싼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갈등과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야심한 시각,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도중 담배까지 피우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유세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 바깥 출입문을 느닷없이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걷어차도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엔 두 손으로 벽을 짚더니 힘을 실어 다시 걷어찹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남성은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진입합니다.
저희가 CCTV가 많으니까 절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그냥 CCTV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발로 차고 들어올 정도의 용기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대며 담배를 피우더니 카운터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계산대를 열고는 미리 챙겨온 가방에 현금 뭉치를 담습니다. 현금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가게 안쪽에 있던 공구함까지 뒤져 드릴과 커터칼도 훔칩니다.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만져보는 여유까지 부리고는 침입한 지 30분 만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동안 10분 정도 담배 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 이런 집기들 같은 것도 다 바닥에 던져놨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남성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과 담배꽁초 등을 보내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채용과 안전 관련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2천여 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구청 환경비원 취업 알선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노조 간부 등 채용 장사와 취업 갑질을 벌인 97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아파트 신축 공사 인허가를 대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받은 건설사 임직원과 공무원 등 1,500여 명도 적발했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의 인용 댓글, 이른바 대댓글 허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서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아직 사용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자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기존 뉴스 이용자들은 기존 방식 그대로 댓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자기 손으로 일군 회사 오픈 AI에서 쫓겨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내쫓은 이사들이 물러나라고 오픈 AI 직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그가 최근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CEO 서밋에 참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오픈 AI에서 전격 해고당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대해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초 AI 위험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던 올트먼이 과도하게 수익성만 쫓아 이사진과 갈등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해 지분이 없는 6인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해 자본과 경영을 분리했는데 이사들은 올트먼이 AI 위험을 가벼이 여기고 사업만 확장하려 들어 퇴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올트먼은 오픈 AI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 새 AI 연구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오픈 AI 직원 대다수가 이사진이 사퇴하고 올트먼을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MS로 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픈 AI에서 대규모 퇴사가 일어난다면 챗 GPT 개발과 운영을 비롯해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백악관 행사에서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200명 이상을 납치해 인질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소탕을 위한 시가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이슬람 사원 안에 숨겨진 하마스의 무기 제조 공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전쟁 45일째인 현지 시간 20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가자시티 자이툰 인근에 있는 모스크가 하마스의 무기 제조 시설로 이용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1차전에서 거친 경기 끝에 태국의 역전승을 거둔 중국을 상대하는 만큼 우리 대표팀은 부상 없이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싱가포르전 대승 이후 주장 손흥민은 아시아팀이 우리와 경기할 때는 거칠게 경기한다며 휘말리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은 올해 마지막 A매치인 중국전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해 리그 경기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문제로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지는 승객들이 나타나자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여러 대책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김포공항역까지 버스 전용 차로도 개통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동행버스를 운행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며 혼잡도를 20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낮아지는 듯 했던 혼잡도가 지난달부터 다시 최대 29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잡도가 다시 높아진 원인으로는 인천 검단 신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과 버스 전용 차로로 인해서 자차 이동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게 됐다는 점, 또 환승이 가능한 서해선이 개통한 점, 구례역 인근 오피스텔 단지가 생긴 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김포 골드라인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5호선 연장 등 지하철망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최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구촌 상위 1%, 이른바 슈퍼리치가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빈곤층 50억 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상위 10%까지 부유층을 더 넓혀서 보면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유층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에 투자하거나 요트나 전용기를 애용하는 등의 생활 방식으로 탄소를 주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홍수 등이 발생하면 소외계층 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발표한 옥스팜은 슈퍼리치에 대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화석연료 시대를 종식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부유세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이빨대와 관련한 친환경 논쟁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종이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이빨대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빨대에 분해되기 어려운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빨대에도 플라스틱의 일종인 PE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재활용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남기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량인데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같은 무게의 빨대를 생산할 때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5.5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궁극적으로는 일회용품 생산 감축과 다회용 전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소재가 무엇이든 일회용품이라면 친환경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일회용품 자체의 생산과 소비를 모두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 잔반이 1년에 평균 2만 5천 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잔반 처리 비용도 함께 늘고 있었습니다. 한 해 평균 49억 원가량이 쓰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해서 기후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각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미경 서울시 의원은 무상급식 이후에 과도한 잔반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종일 급식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나들목 근처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2차례나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길 위에 나와 있던 운전자였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중앙분리대 위에 걸쳐 있고 길에는 무 다발이 흩어져 있습니다. 검은색 SUV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승합차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길에 나와 있던 60대 SUV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시간쯤 뒤 사고 지점 1km 후방에서 화물차 넉 대가 또 연쇄 추돌했습니다. 앞선 사고로 정체를 빚던 도로에서 맨 뒤에 달려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이어진 겁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전 월평동 갑천대교 근처에서는 교차로를 지나던 SUV 차량에 승용차와 택시가 잇따라 부딪히며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전남 여수시 삼산면 근처 바다에서 9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40대 선장은 근처를 지나던 어선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어선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침몰했습니다.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찜질방에서는 중년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찜질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망 원인과 타살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지하철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건물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지면서 크게 다쳤던 5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 건물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세워둔 철제 가설물이 쓰러져 길을 지나던 50대 여성 김모 씨를 덮쳤습니다. 화목했던 김 씨 가정의 일상은 강풍과 함께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하러 나간 김 씨가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람 성격이 워낙 밝으니까 밝고 집사람이 없으면 집이 조용해야 집사람이 오면 뭐 가족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사고 나고 나니까 9년째 출퇴근하며 매일같이 지났던 길 위에서 생사를 오가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친구 한잔 하고 친구보다 엄마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가 도심 곳곳에 있는 공사장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현장 가림막에 대한 통일된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 일부 지자체의 안전기준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가림막이라는 이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소음, 방음 시설이나 먼지 이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안전 펜스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행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도가 좀 강하게 설치하도록.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하라면 이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와 같은 리모델링 현장은 구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할 기준도 사람도 대상도 없는 셈입니다. 일단 경찰은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와 작업 반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이 없는 가운데 공사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어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융당국과 5대 지주,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났잖아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네. 그 상생금융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8대 지주 회장단과 이제 금융당국이 만났는데요. 주로 나온 얘기는 이게 금융권이 최근에 역대급의 이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영업자랑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제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누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상생 방안을 도출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대상을 먼저 보면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규모를 보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규모 내에서, 방안을 보면 이런 금리, 코로나 이후에 높아진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이제 은행권에서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은행을 강도 높게 이렇게 압박하는 셈이다, 이런 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개입이 어쨌든 기업의 활동을 되레 위축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간 기업에 대한 이런 정부의 개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 독과점이 있을 때는 정부의 개입이 이제 적절하다고 저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독과점의 폐해가 생길 때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거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경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소비자를, 결국은 이래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펴지는 것을 저희는 뭐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은행들이 누르고 있는 이런 막대한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독과점으로 인한 이윤이라는 것이냐를 바라볼 것이 첫 번째,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횡재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횡재세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은행권들이 어떤 초과적인 이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은행들이 영업을 잘했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발생한 이윤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세금의 형태로 걷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횡재세 법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권에서도 이 횡재세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정부 금융당국은 특히 상생금융 규모는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도의 스냅샷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초과이윤을 정의한 부분은 민주당 안을 보면 지금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최근 5년간의 은행의 이자 이익의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0%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120%를 넘는 것을 초과 이윤으로 보고 그중에 20% 혹은 40%를 지금 세금으로 걷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40%라고 했을 때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20%랑 4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유럽에서 최근에 논의되었던 은행권의 횡재세,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논의되었던 횡재세, 혹은 EU에서 논의되었던 횡재세 한 40% 세율이 여기에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은 외국의 은행권의 영업 방식이나 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 방식과 규제 강도와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외국의 룰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들이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저는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것을 세금의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들이 알아서 뭐 사회 공헌을 높인다
늘린다든지 아니면 상생금융을 어떤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의 자체의 어떤 결정으로 갈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수사가 되지 않고 끝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사안이 결국에는 이 고금리 속에 은행이 고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이 지금 이자이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44조 원 정도 되는데요. 44조 원이요? 작년 3분기 누적이 40조 원이고요. 작년 1년 전체가 한 5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는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부분, 사회의 많은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은행들은 이렇게 이자이익을 가지고 손쉽게 장사를 하고 배를 불리고 혹은 성과급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로 좀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횡재세 아니면 상생금융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아닐까 싶고요. 비단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그래서 2023년과 24년 2년간 부과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횡재세의 연원이 좀 더 오래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횡재세를 한 10년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합의들이 조금 더 논의들이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권의 좋은 실적이 사실 고금리 상황에서 누리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게 이른바 깡통 대출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깡통 대출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무수익 여신을 얘기하는데요. 무수익 여신이라는 건 3개월 이상 연체된 이제 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중에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금 전혀 갚지 못하는 이런 채권, 부실 채권을 이제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2조 7,7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3분기 말인데 벌써 한 2조 9천억. 그래서 지난해 대비 벌써 한 27% 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동기간 동안 사실 총 여신은 3%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여신이 한 3% 증가하는 동안 무수익 여신은 거의 한 25% 넘게 증가했다. 그러면 무수익 여신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수익 여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두 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업황의 부진이 전반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작년 내내, 올해 내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의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무수익 여신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 여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3% 증가할 때 무수익 여신이 27%가 증가했다. 이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된 거죠? 많이 증가한 거죠? 네, 많이 증가한 거고요. 이게 어디서 증가했는지를 주로 보면 기업 쪽에서, 가계보다는 기업 쪽에 대출. 기업의 대출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자영업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좀 낮은 부분이고 OECD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영세한 부분에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조금 고통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원래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맞물려서 돌아가면 결국은 이런 고통들, 이런 부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나눠질 것이냐의 문제로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라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공복에 라면 얘기하니까 이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지난 1963년에 출시된 삼양라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로 한국 라면이 환갑을 맞은 셈인데 맞습니다. 올해 수출이 1조 원이 넘을 것 네.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5% 늘었고,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환율을 한 1,300원 정도 적용하면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조 한 2천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한 9년 연속 라면 수출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이 K라면이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 저희 시작하기 전에 주셨지만 이게 언젠가 한 번은 이 맛있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좀 빛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끄는 좀 배경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라면은 좀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에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이 또 인기가 있다고 해요. 지금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라면 수출국 1, 2, 3위가 재밌습니다. 1위는 라면의 대국, 전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 가장 많은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3위가 일본입니다. 미국하고 일본 생각하면 미국은 약간 서구식 입맛이라서 매운 거 못 드시고 일본은 원래 매운 음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운 거 못 드시는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쪽에 잘 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맛이 좀 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라면의 인기 비결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하나 큰 게임 체인저가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재택을 하고 이러면서 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하나.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K컬처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리고 혹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데 나왔던 한국 라면들 그리고 최근에 뭐 BTS의 멤버 중에 한 분이 드셨던 라면 어떤 챌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급속하게 영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이제 라면에 조금 열풍을 이끈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선순환 구조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근데 또 주식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주가 흐름은 또 안 좋아 보입니다. 네네네. 이게 미국의 수출이 둔화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최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2위 수출국, 라면의 2위 수출국이 이제 수출의 2위 국가가 미국인데요. 이제 미국 업황이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라면이 최근 들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최근에 라면 업계 업황이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수출 증가 부분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되게 안정화돼서 뭐 저희가 밀 가격 떨어지고 팜유 가격 떨어지고 얘기도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는 이슈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 봉지 개수로 따진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가장 높은데 베트남은 아직 우리나라 라면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수출 구조 다변화 이런 거 얘기할 때 베트남 보통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시장이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 차별화 전략 같은 것, 그래서 현지화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라면의 미래에 또 밝게 만드는 또 하나의 어떤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끝으로 해외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연준의 금리 상승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게 시장은 결국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도 오히려 이제 추가 금리 상승 인상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약간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로 지금 최근에 옮긴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AI 전문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이 올랐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AI 쪽과 맞물려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추수감사절 선물로 미국 시장의 이 상승이 조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또 전주 혁신도시에 만들고 있는 금융타운 규모도 대폭 키우기로 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최근에 주로 새만금 2차 전지 관련 업무 협약이 집중됐던 전라북도. 이번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두 건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우선 전북 최초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협약이 체결됐는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담당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고 나면은 데이터 센터를 채워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기여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는 40메가와트, 즉 서버 10만여 대를 수용하는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전라북도 최초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곳입니다. 전주 탄소 산단 지역 안쪽에 있는데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전주 혁신도시 내 전북 금융타운 조성 계획도 크게 바뀝니다. 디지털 혁신센터를 갖춘 35층 규모의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생기고 주변에 전시, 컨벤션, 호텔 등이 들어서는 등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전북의 랜드마크격인 35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국제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협약의 전체 투자 규모는 1조 원가량, 계획대로라면 230명 정도의 상시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합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이번 투자 유치가 전북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의 특산품 가운데 유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유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고흥의 프리미엄 유자는 세계 30여 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범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장 전남 고흥입니다. 갓 따온 유자의 꼭지를 떼내고 껍질을 깨끗하게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유자 부을게요. 고흥만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황금빛 유자가 가지가 휘어질 듯 열렸습니다. 예전에 유자나무는 대학나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큰 유자나무가 있으면 이런 유자를 팔아서 자식 대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서 껍질이 조금 얇긴 하지만 작황은 예년보다 좋은 편입니다. 고흥에서는 전국 유자의 60%가 생산되는데 올해는 7, 8천여 톤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투매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더 걱정입니다. 유자차, 그리고 유자 콜라겐, 유자 음료 다양한 지금 제품을 15가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품 다양화 그리고 다양화를 통해서 세계 수출국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전국 판매량을 갖춘 양조 회사에서 고흥 유자를 넣은 막걸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흥군에서는 프리미엄 유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신 가공 설비 도입과 저온 저장고 설치 등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양질의 유자만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고흥 유자는 정말 프리미엄 유자다. 고흥 유자는 정말 브랜드화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합니다. 고흥 유자가 팔려나가는 나라는 모두 30여 개. 고흥군은 올해 1,200만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41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어제 서면 오색리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1982년 강원도 요구로 시작됐으며 40년 넘게 찬반 논란을 겪다가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8개월 만에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기록문화관 증강현실 전시체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 시민들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안경을 통해 서울도서관 3층에 있는 서울기록문화관과 옛 시장실을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약 2달간 시범 운영한 뒤 시민 만족도와 사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미국 출신 장성이 또다시 유엔군 사령부 차기 부사령관을 맡게 됐습니다. 유엔사는 공식 SNS를 통해 차기 부사령관으로 데릭 맥콜리 캐나다 육군 중장이 내정됐다고 알렸습니다. 맥콜리 장군은 캐나다 육군 제5사단장과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행, 미군 중부사령부 작전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 북서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화물선 여러 척이 침몰하거나 선체가 두 동강이 나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에레글리 마을 앞 흑해 연안에서 화물선이 항구 인근 방파제에 충돌했습니다. 승조원 12명 중 1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튿날부터 공기업 매각 청사진을 내놓으며 속전속결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 부문의 손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국영과 공영기업은 민간으로 넘길 것이라며 국민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라틴팝 여왕 샤키라가 벌금 730만 유로, 약 103억 원을 내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샤키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의 합의로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3년과 미납 세금의 절반인 730만 유로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샤키라의 미납 세금은 1,450만 유로, 약 20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를 보이고 있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따사로운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강릉은 무려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바짝 메말라 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로 예년 수준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밤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적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에 힘써주시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